채권 금리가 형성되는 과정,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까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우리 주식 투자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배당주 위주로 투자한다, 가치주 위주로 투자한다, 성장주 위주로 투자한다, 아니 나는 완전 단타로 차트만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투자한다. 이제 똑같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식의 투자가 되는 것처럼 채권도 투자 전략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채권은 전략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방금 채권 투자 수익률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만기까지 보유하는 목적의 전략이랑 난 만기까지 안 가져갈 건데 중간에 매도하는 전략, 중도 매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럼 한번 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두산 퓨얼셀이 있었잖아요. 두산 퓨얼셀 3년물이 6.3%라고 해봐요. 6.3%인데 내가 만약에 만기까지 보유해. 만기까지 보유한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채권을 샀을 때, 채권을 살 때 수익률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6.3%라고 하면 내가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이면 연 6.3%가 확정이에요. 두산 퓨얼셀이 신용 이벤트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해돼요? 3년물로 돼 있고 6.3%니까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한 18.9%. 기간 수익률로는 한 18.9%로 세전 수익이 떨어진다, 이렇단 말이에요. 확정이야. 그냥 끝. 얼마나 안전해. 근데 내가 만기까지 보유해야 되니까 그 만기 보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단기물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만기 보유하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1번 편입 시점, 매입 시점에 수익률이 확정된다. 2번은 단기물을 선호한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익률이 매입 시점에 확정되니까 불확실성을 선호하지 않는 안전 추구형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중도 매도는 완전 말이 달라지지. 중도 매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6.3%였는데 1년 동안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6.3%가 좀 금리가 내려와서 한 4%가 됐다고 해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팔 거야. 1년 지났는데 2년물이 됐겠죠? 근데 지금 4% 금리가 떨어졌어. 이게 뭐예요? 자, 이렇게 돼서 4%에 내가 만약에 매도를 해. 그럼 금리가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자본차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최초에는 내가 6.3%의 이자 수익을 보면서 샀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자본차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얘의 수익률은 6.3% 더하기 알파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에서 그럼 사는 사람은 금리가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중도에 매도하면 무조건 손실이잖아. 왜? 금리 오르면 자본차 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불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중도 매도를 하는 목적으로 채권을 투자한다라는 사람들은 향후 금리가 떨어질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전부 다. 금리가 똑같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본차 이익이 크게 발생하려면 듀레이션이 커야 되고, 그 말은 뭐예요? 잔존 만기가 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장기물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금리 변동에 따라서 내 예상과 달리 금리가 올라가면 큰 폭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테이킹하고 추구하는 공격 투자형, 적극 투자형한테 적합해요. 그래서 중도 매도 전략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1번 매도 시점에 채권 수익률 확정 나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물 선호하고요. 세 번째로 공격 투자용, 적극 투자용 이상, 이런 사람들한테 적합해요. 이까지 이해돼요? 완전 관련된 건 아니지만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채권 중에 듀레이션 엄청 긴 건 몇 년까지 보셨나요? 국고채로 보면 되죠. 30년, 50년. 보통 개인들이 하기에는 30년까지 보통 하죠. 그리고 저는 근데 국고채는 거의 안 다뤄요. 채권 시장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이랑 회사채 위주로 저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고채도 만약에 깊이 있게 물어보면 저도 공부해서 알려드리긴 해야 돼요. 그렇죠. 한전채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죠. 근데 한전채 또한 기간들 수요가 되게 많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PB 통해서 매입은 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매매하기에는 좀 많이 제한적이에요. 유동성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길어도 한 10년, 5년물 정도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국고채는 유동성 리스크가 커요.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그 19-6회차 정도는 그 채권 하우스에서 국채를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 유동성을 좀 만들어준 건 있어요. 근데 그런 채권 아니면 국고채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이 좀 많이 빡세죠. 일단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만기 보유 전략을 구사하는 채권 투자자나 중간에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채권 투자자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그만큼의 높은 금리, 매력적인 금리가 형성돼 있나가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충분히 현재 금리가 높은 수준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는데 중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뭘 기대한다 그랬어요? 향후에 금리가 떨어질 걸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당장의 금리가 향후 금리가 떨어질 정도로 충분히 높고 매력적인가라는 판단이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채권을 투자할 때 있어가지고 모든 투자자들한테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의 금리가 충분히 높은 상황인지가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매력적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게 2월 20일자 채권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채권 금리가 충분히 높은지 아니면은 지금 덜 높은지를 판단할 때 보셔야 되는 게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익률 곡선이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3년물을 투자할 거라 그래서 3년물짜리 금리만 보는 게 아니고 3개월짜리 금리, 6개월짜리 금리, 9개월짜리 금리, 1년, 3년, 5년, 10년짜리 각각의 그 금리를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점을 이어주면 그걸 바로 수익률 곡선이라 그러는데 그 수익률 곡선을 보셔야 지금 현재 채권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매력적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률 곡선을 가지고 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는 신용 스프레드는 없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더하기 이제 기간 스프레드라고 그렇게만 형성돼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간 스프레드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곡선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옅은 회색은 작년 초, 짙은 회색은 작년 말, 그리고 여기 청록색은 이번에 2월 20일자 기준으로 이제 수익률 곡선을 그린 건데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작년 초 대비해서 단기물은 거의 1% 0.99%였는데 지금 얼마예요? 3.5%까지 올라갔죠. CPI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긴축 정책이 불가피했고 되게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공격적으로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단기물 금리도 연동해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초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고요. 장기물도 같이 올랐죠. 장기물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리 수준을 볼 때 작년 초 대비해서 짧은 건 3배, 긴 건 2배 정도에서 지금 채권 금리의 매력도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 3배에서 2배에서 3배 정도는 지금 최소 매력도가 올랐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우상향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우상향하지가 않고 플랫하죠. 일자예요. 오히려 장기물이 살짝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런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기물은 많이 올랐는데 장기물은 많이 못 올랐죠. 그만큼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장기물에 대한 수요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언제 많아요? 향후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장기물의 수익이 훨씬 더 극대화될 거니까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언젠데 경기가 둔화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경기가 하락할 때 기준금리는 떨어지게 돼요. 유동성 풀면서 이 투자라던가 소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작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완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플랫돼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향후 수개월 내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겠구나라는 이 우려감이 채권 시장에는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3년물, 10년물을 각각 장단기 금리차로 보거든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이게 플랫하다가 더 심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장단기 금리차 음의 값을 가지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수개월 내에 뭐가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이유예요.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향후 몇 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특성을 알 수 있었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야 돼요. 뭐냐면 지금 경기 침체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도 알겠고 금리가 작년 초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도 알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3.5에서 3.6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 금리 자체가 높냐 낮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플랫한 금리가 내려가면
그나마 이득이긴 한데 추가로 이렇게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리면 손실이 어마무시할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크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의 외형 변수에 따라서 급등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터지면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했던 내용이 다 틀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크로 분석을 잘하는 게 뭔가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내가 나는 이러한 지표의 움직임과 이러한 경기 정책들과 뭐 이러한 부동산 현황 때문에 향후 뭐 이렇게 금리가 움직일 거고 경기는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되게 있어 보여요. 근데 그거는 이미 충분히 시장에서 예상한 것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매크로 이게 환경들을 히스토리컬리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무언가가 항상 터졌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했던 것들이 항상 큰 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있어 보이지만 그만큼 의미 없는 게 매크로 예측이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되 그래도 우리는 알고 나중에 그 모르는 뭔가의 그 외형 변수를 대응하는 거랑 아예 그냥 무지성으로 있는 거랑은 또 천지 차이니까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결국 뭐예요? 지금 현재 이미 매력적인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작년 초 대비해서. 근데 이 정도에서 금리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내가 충분히 예측을 했을 때 이걸 모르겠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손실이 클 수 있으니까 이걸 방어하려면 뭘 해야 돼요? 단기물에 투자하면 적겠죠. 자본손익이 적을 거고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는 금리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전혀 없다 그랬잖아요. 단기물에 투자해서 만기 보유하는 전략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10년물 30년물 투자했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뭔가 최악의 손실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심하셔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단기물에 만기 보유하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좋다. 왜? 이미 지금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두산 퓨얼스에도 회사채로 투자하면 6%에서 7% 나오거든요. 7% 정도면 충분하잖아. 그럼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거랑 상관없이 매크로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이 3.55 정도거든요. 그러면 자, 두 가지로 구분해보면 돼. 금리가 오르는 케이스는 뭐가 있어요? CPI가 계속해서 높을 때. 근데 CPI가 높다고 해서 무작정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절대 아니거든요. 뭐가 받쳐줘야 돼요? 경기. 이 두 가지 조건이면 계속해서 금리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는 경기가 안 좋아져. 근데 무조건 경기 악화됐다고 유동성 풀 수 있을까요? 완화 정책 펼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 우리 된통 당했잖아요. 이 CPI가 좀 낮게 유지가 돼줘야 돼요. CPI가 낮게 유지되면서 경기가 악화되면 어떻게 돼? 공격적으로 유동성 풀고 금리 인하하면서 코로나의 그런 경기 쇼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액션들을 중앙은행이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시장 기대치보다 0.4%포인트나 더 쇼크로 떴잖아요. 그것처럼 CPI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좀 더 과해. 왜냐면 이미 CPI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형 물가에 속하는 범주들은 이미 캡을 씌워놓고 올리지 않았거든? 인위적으로 막아놨다고. 그런 게 뭐 있어요? 유류비, 교통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이제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CPI가 떨어져서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 그 억눌렸던 관리형 물가에 속하는 범주들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CPI의 하락 속도는 훨씬 더 늦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된다. 될 수도 있겠다 생각 들죠? 근데 뭐 경기 탄탄? 여기 문제.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완전 나락가 있어요. 동행지수는 생각보다 잘 버틴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미 경기 탄탄하다고는 절대 볼 수가 없는 수준이고 경기 침체가 약하게 오고 가냐 아니면 경기 침체 이미 완전히 힘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가 계속 거론되고 있을 뿐 이 경기가 계속해서 탄탄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그런 컨셉은 이미 기저에 쫙 깔려 있어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 지금 역대 최저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지원성 자금을 막 생각보다 많이 뿌렸거든요. 그러면서 소비도 많이 오르고 소비 여력도 많이 충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인구 자체가 또 많이 줄고 이러면서 실업률이 지금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계산해보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산한 걸 보면 내년 상반기 되면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게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이렇게 저는 충분히 주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무조건 막 다 믿으면
되면 안 되지만. 그럼 봐봐요. CPI는 생각보다 하락하는 하향 안정화되는 게 좀 둔화되는데 경기가 절대 탄탄하지 않고 선행지수가 이미 나락한 상태에서 시차를 두고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다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됐을 때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해버리면 기업들한테 엄청 안 좋고 소비도 엄청 억눌리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상은 절대 못하거든. 그러니까 당분간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이미 컨센으로 보면은 미국은 5.25에서 5.5 정도로 되는데 5.25 정도에서 저는 끝날 걸로 보고 25bp 두 번 정도 인상되는 이 컨센이 적합하다라고 봐지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쭉 생각보다 길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3.75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3.5가 저번부터 계속 말했어요. 3.5가 제가 봤을 때는 터미널 레이트고 이게 상당 기간 유지될 거예요. 더 오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가 급격하게 해서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기준금리가 3.5고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정상화가 되려면 살짝은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1억. 그래서 4%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3.8%까지는 정도는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봐지고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외형 변수 하나만 터지면 이 3.8이 4, 4.2로 가는 거는 순식간이기 때문에 다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밴드를 정하자고 하면 한 3.8%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 현재는 3.5에서 3.6 정도 되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것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뭐 경기 악화는 알겠는데 CPI 생각보다 늦게 하향 안정화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만 보면서 완전 공격적인 완화 정책은 펼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도 연내에는 어렵고 따라서 기준금리가 상당 기간 오랫동안 3.5%로 유지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한 3.3 정도로 잡고 3.3%에서 3.8% 경기 침체가 쭉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플랫하게 3.3에서 3.8 정도에서 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 3.5면 절대금리 차원에서 봤을 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이 있고 유유자금이 있고 은행 예금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적금 이런 건 다 별로고 왜냐면 재투자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냥 높은 금리 단기물 3년물 이내에 회사채로 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이게 국고채를 보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